안녕하세요, 방영춘입니다. 오늘 4편이죠. 4편 임야 경매 개발의 모든 것, 이제 그래서 4편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임야에 관련된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임야에 관한 환경영향 평가. 여기에는 저번 시간에도 이제 뭐 예외 조항을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돈은 예외 조항이 있어요, 여러분. 예외 조항이 숨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알면 남들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게 뭐든지 낙찰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주식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는데, 후단에 주식 브리핑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돈 되는 임야, 그러나 알아야 한다. 제가 이렇게 좀 타이틀 붙여놨는데 보겠습니다. 자, 교재 먼저 볼게요. 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임야에 대해서 이렇게 총론을 먼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강의를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는 못해요.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다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일부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 그 경매라든가 또 이제 부동산 접하면서 많이 접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가 저번에 그린벨트, 그 다음에 토지 수용,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이제 임야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임야가 사실은 우리나라 전국토의 90%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야는 알면 알수록 참 재밌는 곳이에요. 알면 알수록. 우리가 막연히 그냥, 사람들이 항상 그러죠. 임야 개발할 때, 그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럽니까? 경사도, 표고, 인목축척, 그죠? 그 다음에 인목축척 중에서도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포함된 게 화렵수준 비율, 50%. 화렵수준 비율이 개발하고자 하는 면적의 50% 이상이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요렇게 이제 그 내막에 있는, 숨어 있는 자세한 것들을 잘 알지 못하면서, 요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많아요. 여러분들. 모순이 많고, 지금 제가 607강부터 계속 강의를 하고 있죠. 임야에 대해서 정말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교재라든가, 제 교재에 다 실려 있어요, 이거요. 그 다음에 요 608강, 609강, 이번에는 610강인데 610강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지 복구 의무 면제, 그 다음에 경사도 낮추기, 임야의 총론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환경영향 평가. 자, 여러분, 환경영향 평가는 일정 면적 이상, 우리가 어떤 일단의 토지가 있어요. 일단의 토지가 이제 경매로 나왔어. 낙찰을 받았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그냥 임야인 그대로 원상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토목공사라든가 일부 돼 있어. 그죠? 토목공사 등 일부가 돼 있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았든지, 아니면 산지 전용과 같이 건축 허가를 받았든지 둘 중 하나겠죠. 그죠? 둘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산지 전용 허가는 우리가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건축 허가도 제가 말씀드렸죠.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든 없든, 지하가 있든 없든, 구조물이 있든 없든, 저는 100% 다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 교재 블루오션기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갖고 우리가 5년, 6년, 10년을 공부해도 건축허가권 100% 승계받는 방법, 그 다음에 맹지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무허가 미등기 건물, 그 다음에 그린벨트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해하는 것들, 산지법에 이런 것들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알아야지만이 그만큼 남들보다 경쟁력이 있는 건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깊은 공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 우리 어떤 경우들은 다 해결할 수 있다. 그죠? 어떤 경우들은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일정 면적, 얘가 이제 도시 지역이든지, 그 다음에 관리 지역이든지, 농림 지역이든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든지, 그죠? 이렇게 우리 크게 이제 국토를 네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이 토지에다가 집을 짓는다든가, 공장을 짓는다든가, 창고를 짓는다든가, 그래서 일정 면적 이상을 개발하고자 할 때는 국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내가 이 토지를 개발함으로써, 그죠? 내가 이 토지를 개발함으로써 주위에 미치는 환경이 어떻게 미칠 것인가,
아니면 주위에 어떤 그 불이익이 있을 것인가, 지역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있죠. 환경영향 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환경영향 평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전략 환경 평가하고 전략 환경영향 평가하고 전략 환경영향 평가, 그 다음에 환경영향 평가,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전략 환경 평가라든가 환경영향 평가는 이건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요것은 말 그대로 그냥 국가에서 하는 것들, 대규모 개발, 그죠? 대규모 뭐 철도시설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공항시설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뭐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뭐 신도시가 건설된다든가, 요런 것들 할 때 전략 환경 영향 평가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받는 거고, 우리는 소규모로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죠? 소규모로 개발하는 것들은 우리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 토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받긴 받아야 되는데, 다 받냐? 그건 아니에요. 다 받냐? 그건 아니라 일정 면적 이상, 그죠?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면적이 도시지역, 관리지역, 녹지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이 용도지역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 안에 다 있겠죠. 대한민국 토지는요. 일정 면적 이상만 환경영향 평가를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200평, 300평, 500평 이런 것은 환경영향 평가 안 받아요, 여러분. 이런 건 환경영향 평가 안 받는다고요. 최소한 1500평 이상, 그 정도 될 겁니다. 최소한 1500평 이상 돼야지 환경영향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밑에 제가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건 산지관리법, 요것은 별표 4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 산지관리법 요것만 딱 보면 몰라요. 제가 부연 설명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게 산지관리법 별표 4 딱 보면 여러분들 이게 뭔 소리야, 무슨 뭐 히브리어도 아니고 소련말도 아니고 이상한 말 이해도 안 갈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있는 것들을 한 방에 다 정리를 해드렸고, 여기다 이렇게 해놨고 조금 이따 바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환경영향 평가의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냐? 이 환경영향 평가는 제가 말씀드렸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어떤 토지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일정 면적 이상은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거죠. 일정 면적 이상은. 이것은 지목의 불문입니다. 지목이 임야든, 지목이 농지든, 그죠? 지목이 되든, 그죠? 지목이 유지든 상관없이 일정 면적 이상은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아까 제가 요 세 가지는 설명해 드렸고, 그죠? 자, 그러면 이 환경영향 평가는 두 가지 법률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법률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환경영향 평가 환경정책 기본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죠? 환경영향 평가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환경영향 평가는 환경영향 평가법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환경정책 기본법은 예를 들어서 한강, 낙동강 뭐 그런 것들 있지, 영산강, 그런 어떤 수계에 관련 어떤 그런 강하고 관련된 것들이 실려져 있고, 그 다음에 개발과 관련된 것들, 개발과 관련돼 있는 환경영향 평가는 환경영향 평가법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경영향 평가 제2조에 보면, 환경영향 평가법 제2조에 보면 정의가 있어요. 정의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전략 환경영향 평가, 환경영향 평가,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구분돼 있죠? 요거 보시고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위에 두 개는 우리 일반 백성들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이에요. 물론 이제 큰 LH라든가 그런데 이제 아니면 토목층경 상해도시라든가 그런 것들은 크게 하는 데는 관련이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몇천 평, 그죠?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10,000평 정도까지는 별 관계가 없다. 요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다음 볼게요. 그래서 이제 법 43조에 보면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대상이라고 적혀 있죠. 그죠? 그래서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대상은 뭐냐? 라고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유임했어요. 대통령령이 뭐예요? 시행령이죠? 그래서 시행령을 한번 봤습니다. 대통령 시행령을 보니까 환경영향 평가 대상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 사업으로서, 이거 아니다. 제59조 환경평가 범위 및 43조 저쪽으로 나와 있는데 별표 4와 같다. 그죠?
별표 4에 있는 것들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별표 4.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하는 것들도 별표 4에 같이 수록되어 있다. 그럼 별표 4가 어딨냐?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겁니다. 이제 별표 4는. 자, 별표 4를 찾아보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것들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별표 3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력 시청,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는 소규모, 우리가 필요한 것은 소규모로 하겠죠. 우리가 필요한 건 소규모. 이 대규모 요것은 상관없어요.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요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도시 개발, 뭐 지구단위 계획, 그 어떤 큰 대규모 그런 것들, 아니면 뭐 공항, 뭐 항만 큰 대규모들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신도시가 들어선다든가 그런 것들에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무관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는 신경 쓸 게 요거 별표 4. 아까 법률에서 얘기했죠. 위에서 별표 4. 환경영향평가 받는 것이든 받지 않는 것이든 별표 4를 봐라.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별표 4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이고 의자가 이거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1번부터 해서 별표 4에는 9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9개. 그 밖에 개발사업까지 해서 9가지가 언급되어 있는데 제가 이 9가지를 여기다가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 우리가 꼭 공부해 볼 만한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이게 임야든 농지든 그죠? 이게 뭐 유지든 염전이든 뭐 밭이든 상관없이 지목을 불문하고 일정 면적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죠? 일정 면적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지역, 관리지역, 여기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볼게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딱 4가지로 나누죠. 국토계획법에 그죠? 도간농자 4가지로 나누죠. 자, 이 4가지로 나누는데 여기서 이제 일정 부분은 세분화가 돼요. 세분화가 되는데 자, 볼게요. 그러면 도시지역은 6만 제곱미터 이상을 개발하고 할 때 6만 제곱미터면 몇 평이야? 약 한 3만 평 되죠. 3만 평. 그죠? 그죠? 3만 평 되죠. 이런 것들은 뭐 정비구역이라든가 막 그런 것들이겠죠. 그죠? 그죠? 정비구역, 재건축, 뭐 어떤 그런 큰 대규모 그런 것들이겠죠. 그죠? 도시지역에서는 아니면 또 이제 도시 뭐 개발 사업을 통해서 대규모 신도시 택지가 지구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6만 제곱미터. 그리고 또 이 도시지역 중에서도 도시지역은 뭘로 나누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죠. 그죠? 이 중에서도 이것은 추상공은 6만 제곱미터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지만 이 녹지지역은 1만 제곱미터다. 그러니까 3,000평이죠. 3,000평. 3,000평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녹지지역에서 내가 개발하고자 할 때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그죠?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3가지로 나누죠. 근데 보존관리는 5,000제곱미터, 생산관리는 7,000제곱미터, 계획관리는 10,0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그죠? 다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개발제한구역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보존관리지역이에요. 보존관리지역하고 개발제한구역은 똑같이 5,000제곱미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한 1,500평? 1,600평 정도죠? 맞나? 정확히 한번 계산해 볼게요. 나 이게 정말 1,500평이네. 그죠? 개발제한구역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개발제한구역 낙찰을 받았어. 그런데 여기다가 뭘 하고 싶어. 뭘 하려고 그래. 그러면 1,500평 이상을 개발하고자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거죠. 또 보존관리지역에서 뭐해서 1,600평을 개발하고 싶어. 그러면 이것도 역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 이하는 상관없어요. 환경영향평가 안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뭘 하고 싶어. 뭐 수송갱신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거 뭐 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것도 역시 받아야 된다. 환경영향평가를. 그죠?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자,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은 만제곱미터 약 3,000평이죠. 3,000평. 3,000평을 개발하고자 할 때는, 이상을 개발하고 할 때는 환경영향 평가 받아야 된다. 그리고 농림지역은 7,500,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000. 그죠? 그러니까 아주 규제가 센 거, 자연환경 보전지역, 또 보전관리지역,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요것은 면적이 작죠. 5,000이죠. 1,500평 이상 개발하려고 할 때는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거고 또 이제 몇 가지 예외 사항들이 아니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여기 밑에 아래에 있는 걸 제가 정의를 해놨는데,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뭐 공원 자연구역, 공원 마을지구, 공원 문화유산구역의 경우 7,500. 공인용 산지는 10,000제곱미터 이상. 공인용 산지 외의 산지는 30,000제곱미터 이상. 그다음에 특별대책 1권역 있죠. 우리가 이제 아까 환경정책 기본법에서 얘기하는 특별대책 1권역, 특별대책 2권역이 있죠. 그것은 7,500. 하천구역은 10,000. 소하천구역은 7,500. 그 다음에 초지는 30,000. 요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들은 이거보다 좀 작은, 면적을 좀 개발하고 우리가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상관없지만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조금 우리가 개인들이 하는 거 이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분들은 요런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죠. 숫자를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숫자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500평 이상 개발을 하게 되면 환경영향성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모르면 1,500평이라고 외우십시오. 그래, 모르면 이런 거 찾아보면 돼요. 이런 거 찾아보면 돼요. 누가 이걸 숫자를 다 외웁니까? 외우려고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저도 다 못 외워요. 제가 이걸 어떻게 외웁니까? 그냥 대충, 규제가 센 거, 그린벨트, 보존녹지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데는 5,000제곱미터 이상, 약 1,500평 이상이면 환경성 영향 받아야 된다. 그것만 알고 있어요, 저도요. 나머지 이런 것은 저도 숫자는 세세한 건 모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도 이렇게 돼 있는데 예외 조항이 있어요. 예외 조항. 그죠? 예외 조항이 있어요. 모든 걸 다 일정 면적 이상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환경영향 평가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우리 지금 친절하게 환경영향 평가 별표 4에 시행령 4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는 화면입니다. 별표 4. 그러니까 요런 것들 여러분들 요거 요건가? 요건가 보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법제처에 보면 요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걸 제가 여러분들 좀 보기 편하게, 우리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보기 편하게 요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요렇게 정리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정리하고 싶으시면 제 교재 없으신 분들은 요걸 스스로 정리하세요. 이렇게 저처럼. 그래야지 공부가 되지. 이거 뭐 한글로 돼 있는 거 이들 국가에서 제공해 주는 거 이거 읽으면 여러분 뭔 말인지 이해도 안 가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있잖아, 실력이 안 느는 이유가, 저도 옛날에 이거 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뭔 말인지 이해 안 가요. 위에 거 읽으면 아래 거 또 까먹고 정리가 안 되니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물론 공무원들은 이거 보고 얘기를 하죠. 전문가들도 이거 보죠. 그렇지만 웬만한 전문가들도 다요, 저처럼 이렇게 표를 다 만듭니다.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시는 건축사하고 이제 토목측량 설계사 사무실이 이제 있으신데, 그분들도 이렇게 저처럼 제가 이렇게 강의를 옛날에 하니까 이런 걸 왜 어떻게 정리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정리하긴요, 제가 공부하려고 정리했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지 여러분들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기 뭐 보존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5,000, 생산관리, 뭐 계획관리 이렇게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5,000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나와 있는 걸 아까 제가 위에 설명드린 거고, 그 다음에 공인용 산지, 뭐 공인산지 외의 산지, 뭐 30,000제곱미터, 그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예외 조항이 있어요, 여러분. 공인용 산지라고 해서 요거 예외 조항이 있어요. 예외 조항. 자, 이 예외 조항이 뭐냐면 위표 4호 이거죠. 이거 4호 산지관리법 14조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그죠? 산지 일시전용 허가, 토속채취 허가만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에 적용하고.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 뭔 말인지 모를걸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산지 전용 허가 또는 여기다. 산지 전용 허가,
산지 일시 사용 허가, 토속 채취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얘기. 그죠?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지목 변경을 수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건축허가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뒤에 나와 있어요. 개발사업 지역 안에서 산지 전용 허가 등과 함께 건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위표 4호를 적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요걸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공용용 산지 만제곱 이거 3만 요걸 적용하지 않고, 아까 1호부터 뭐 보존관리지역 어쩜 뭐 도간농자 있죠.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걸 적용한다고요. 뭐 아까 그 계획관리지역, 그죠? 뭐 그린벨트 지역, 그 다음에 보존녹지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그걸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건축을 하기 위한 어떤 행위가 포함된다면, 그렇지만 막연하게 단순히 산지 전용 허가만을 받기 위해서 개발행위를 한다 하면 요 규정을 적용하지만, 우리가 집을 지키기 위한 것들은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1에서 아까 3호, 그 다음에 6에 5에서 7호까지 밑에 있어요. 요걸 적용한다 이겁니다. 이게 가시죠? 이게 바로 예외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야에다가 건축을 하냐 안 하냐, 또 임야를 대규모로 개발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개발해서 집을 세울 거냐, 지목을 변경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그냥 임야를 지목 변경 없이 산지지정 허가를 받아서 뭘 한다,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꼭 지목 변경 안 되더라도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 지목 변경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냥 요 규정을 따르고, 그래서 사실은 공인용 산지도요, 지목 변경하지 않으면 만제곱미터 이하는요 환경영향평가 안 받아도 돼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조금 역으로 한 번씩 더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공부를 좀 더 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또 공원 자유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고, 자 뭐 하천구역, 소하천구역, 초지조성 다 설명드렸고, 뭐 사실 우리는 이른가고 우리랑 별 관계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이런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죠. 비고란에 보면 예외 조항들이거든요. 이게요. 비고란이 사실은. 그죠? 아까 위표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뭐 중복하여 검토하지 않으며 하나의 개발 사업이 위표 제1호부터 3호까지 또는 5호부터 8호까지 중복하여 해당되는 경우에는 1호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2호, 3호, 5호부터 8호까지 중에서 적용한다. 뭐 이 말 뭔 말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하여간 어쨌든 내가 경매를 어떤 물건을 딱 잘 받았어. 좀 면적이 넓어. 한 2,000평 돼요. 이걸 개발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거 한번 보시면 돼요.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아, 환경성, 1,500평 이상은 환경평가 대상이니까 한번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거 보세요. 그냥 이거. 제가 지금 자료 정리하는 거 있죠? 요거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요거 보시면, 그래? 그러면, 자, 내가 낙찰 받은 게 1,600평이야. 그러면,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환경영향평가 안 받으려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분할을 한다던가, 그죠? 또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외 조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물론 임야의 분할은 1년에 3번밖에 안 됩니다. 물론 지자체마다 틀려요. 지자체마다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 면적 제한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지자체 조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1,600평,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1,600평 이상을 받았어. 그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안 받기 위한 방법은 분할을 한다든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제가 뭐 불법을 꼭 가르치는 것 같아서 그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이것도 중요해요. 중요한 것보다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위표에도 불구하고 당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뭐 소규모 환경평가 제외하는 게 뭐겠습니까? 대부분 뭐 국가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공익적인 거 그런 거겠죠? 뭐 계량 뭐 이런 것들 별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것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돈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거예요. 계획관리 지역 있잖아요. 계획관리 지역 여러분. 그죠? 계획관리 지역은 아까 뭐였어요? 7,500이었나? 모르겠네. 7,500인가 제가 숫자 모릅니다. 저 외우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저 숫자 외우지 않습니다. 아마 7,500인가 만인가 일 거예요. 한번 볼까? 아유, 또 공부를 위해서 한번 또 봐야지. 계획관리 지역 만이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있네. 계획관리 지역은 뭐예요? 10,000제곱미터 이상은 받아야 되죠. 환경영향 평가를. 그죠? 10,000제곱미터 이상은. 그런데 계획관리 지역에서 사업 계획 면적이 30,000제곱미터 미만인 다음에 어느 한 해당하는 사업은 그죠? 받지 않아도 된다. 그거거든요. 그게 뭘까? 그게 뭘까요? 이런 것들. 뭐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야력장을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주차장을 많이 쓰시려고 사람들이 공장을 이제 뭐 해서 탱크롤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대부분 야력장, 뭐 적치장, 창고 설치 사업 뭐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많이들 토지를 문의하시는데 사실 이런 토지가 많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조건에 맞으면 대박일 수도 있죠. 그죠? 3,000제곱미터 미만인 다음에 어느 해당하는 사업. 그러니까 요것은 계획관리지역은 원래 10,000제곱미터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30,000제곱미터까지 면제를 해주겠다 이거야. 환경영향평가를. 야적장, 적치장, 창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운동장, 체육관, 체육시설 설치사업, 뭐 주차시설 설치사업, 태양광 발전 설치사업. 요런 것들. 여기에 돈 되는 게 있을 수 있죠, 여러분. 특히 야적장이라든가 이런 주차장. 요런 거 제가 공인중개사 해보니까요. 이런 토지를 찾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없는 것 같죠? 굉장히 많아요. 근데 땅이 없어서 못 구해드려요. 땅이 없어서. 이런 땅이 없다기보다는 이런 땅들은 내놓지를 않죠. 소유자들분께서 잘 안 내놓습니다. 왜? 돈 되는 땅이니까. 거기다는 뭘 해도 되는 거니까. 그죠? 예, 가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요것은 4번 4호는 제가 설명드렸고 사용 허가, 일시 사용 허가, 토속 채취장 요것은 그죠? 요것만을 받아서 요 세 가지만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지적 허가 등과 함께 건축법이 집을 지켜야 하는 것들,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것들은 1호부터 3호까지 또는 5호부터 8호까지 적용한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죠? 한번 여러분 제가 정리 잘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뭐 외우라는 건 아니고 산지법이 이런 거구나. 이거를 이해를 하면 대부분 다 이해를 가십니다. 어느 정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야영장, 캠핑장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죠? 그러면 자 야영장 부지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공익용 산지에도 야영장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강의에 다 있어요. 공익용 산지에도 야영장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계획관리 지역이야. 계획관리 지역 안에 야영장을 하고 싶어. 근데 이게 이 필지가 계획관리 지역은 환경영향 평가를 몇 제곱미터 되죠? 10,000제곱미터 이상은 받아야 되겠죠. 근데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11,000이야. 그러면 당연히 환경영향 평가 대상이죠. 근데 이걸 환경영향 평가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빠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요 법률에 따라서 수목원,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자연휴양림이 여러분 이게 캠핑장도 될 수 있고 야영장도 될 수도 있어요. 야영장도 될 수가 있다고요. 산림욕장, 치유의 숲, 그 다음에 숲속 야영장. 요게 바로 캠핑장이에요. 그죠? 또는 산림 레포츠 시설. 요런 것들은
요런 것들은 10,000제곱미터 이상이라 하더라도요,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실질적으로 내가 요만큼만 캠핑장으로 쓰겠다. 이 11,000 중에서 내가 7,500제곱미터만 캠핑장으로 쓰겠다 라고 허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1,000의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건물의 설치 등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실질적으로.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 한 5년 됐나? 옛날에는 다 받아야 됐어요. 캠핑장이라든가 야영장 이런 거 다 받아야 됐거든요. 일정 면적 이상은.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얼마 전에 한 5년 정도 된 걸로 기억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머리는 좋은데 뇌가 나빠가지고 숫자를 못 외워요. 숫자를. 사실 제가 돈에 관념도 별로 없어요. 그냥 지갑에 얼마 들었는지도 모르고 카드에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며 살아요. 제가요. 머리가 멍청한가 봐요. 어떤 사람은 돈 진짜 호주머니에 10,000원 있는 것도 다 아는데 나는 호주머니 얼마 있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검소하게 사는 편인데도 그런 돈에 대한 관념도, 숫자에 대한 관념이 별로 없어요. 어쨌든 요것도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면적만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여기 뭐 20,000평이 됐다 하더라도 여기다 캠핑장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나 여기 5,000평만, 아니 5,000제곱미터만 캠핑장 할 거야 라고 허가 받으면 환경영향평가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는 뭐냐면 뭐 사업자가 10년 이내 또는 뭐 3년 이내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3년 이내, 뭐 10년 이내, 3년 이내 직선거리 50m 이내에 또다시 뭐 부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 추가로 개발하고자 할 때 내용들인데, 뭐 이것은 필요하신 분들은 그때그때 읽어보시면 돼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특별한 거 없으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거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얘기했고, 다음 시간에는 요거 할 거예요. 이해 가셨죠? 모르시는 분들 요 교재 한번 쭉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대박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611강이죠? 611강인데, 요거, 산지 전용, 허가, 취소, 산지 전용, 변경 허가, 신고, 여기에서요, 제가 전 시간에 두 번째 시간인가 말씀드린 경사도를 낮추기 위한 묘책이 나옵니다. 묘책이. 근데 제가 이 묘책은 2가지는 공개해드렸잖아요. 전 시간에. 그죠? 그렇지만 나머지 1가지는 제가 공개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정말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공개를 안 할 거지만 다음 시간에 조금 기분 좋으면 오픈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조금 이해할 정도로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무릎을 치면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법조문 아무리 읽어보고 판례 아무리 읽어도 몰라요. 여러분 이거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이거 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그 산지 전용 허가 기간, 그죠? 산지 전용 허가 기간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경매하고 딱 만났다. 또 이게 변경허가 또는 연장허가하고 딱 만났다. 그죠? 건축허가하고 딱 만났다. 복잡하게 연결되면 여러분들은 보증금 날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라네. 뭐 이번 주는 좀 강의로 그만할까 생각 중인데 어쨌든 좀 내일 하면 할 수 있으면 하고 요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저기를 할 거거든요. 주식 얘기를 할 거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끝냈어요, 여러분. 나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얘기 할 테니까 주식 한 10분 정도만 얘기할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주식 지금 한 주도 안 갖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자, 종합 차트 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가게 놀러 오신 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저는 주식 한 주도 안 갖고 있다고. 자, 업종. 종합지수를 먼저 봐야 되겠죠, 여러분. 자, 종합지수가, 여기서, 요렇게. 하여간, 이거 하여간, 역회된 숄던 같아, 어떻게 보면.
머리가 두 개, 어깨가 하나씩 있는데 역해된 숄더 같아. 더블 역해된 숄더형이라고 붙여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어쨌든 좀 느낌이 그래요. 제 느낌은. 주식 얘기니까 좀 담배 좀 한 대 피고 하면서 할게요,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30분 지나니까 목이 좀 새서 주식 얘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니까 더블 역해된 숄더형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어쨌든 그래요. 여기 내려온 만큼 여기도 이렇게 좀 이렇게 나중에 형성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요거 보세요. 고점 여기 고점을 뚫었죠. 뚫고 지지하죠. 여기를 지지하죠. 또 여기 지지하죠. 올랐다가 이 추세대 쫙 맞고 추세대를 깨고 다시 또 이 고점과 고점 또 이 저점 전저점을 지지하죠. 이렇게 한 번 더 여기서 한 번 더 지지하죠. 지지했죠. 그런데 여기서 주식이 깨고 내려갔어요. 붕괴를 했죠. 이걸 바로 네크라인이라고 하거든요. 모가지 라인이라네요. 모가지 네크. 제가 삼성 입사 시험 볼 때 솔직히 영어 거의 만점 맞고 입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필기는 만점 맞았는데 발음이 워낙 세요. 제가 사투리가 워낙 세서 제가 대화는 못합니다. 히어링은 되는데 토킹이 안 돼요. 지금도 발음이 엄청 세죠. 촌스럽죠. 그래서 여기를 깨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지금까지 강의했던 게 고점과 고점을 쫙 연결했고 또 여기 이제 하나의 평행선을 유지하면 자 여기서는 반등이 나올 자리다. 반등이 자리 나오다가 반등 나왔죠.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강력한 저항선이 될 거라고 했죠. 제가요. 많이 가면 2500까지 간다. 2500까지. 그런데 2500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무너졌다가 한 이틀 동안 또 여기서 주춤거리고 있어요. 이거 뚫고 여기 이제 최대까지 갈지 아니면 여기서 요렇게 513 빼면서 이렇게 꼬꾸라질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것은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반반이에요. 반반. 뭐 이스라엘 전쟁, 팔레스타인과 이팔 전쟁이라고 하죠. 이팔 전쟁 때문에 바이든이 지금 오늘 이스라엘을 방문해 비행기 타고 도착했을 거예요. 잠깐만요. 비행기 타고 도착했을 건데 어쨌든 뭐 제 강의 듣는 분들은 제 강의가 제일 대한민국에서 성의가 없어요. 성의가 없는 겁니다. 자세가 불량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해하십시오. 제 친구가 옛날에 하잖아요. 자기가 수없이 많은 유튜브를 봤지만 영춘이 너처럼 버르장머리 없이 유튜브 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고. 아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냥. 근데 제가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말 하고. 그죠? 그냥 제 강의가 듣기 싫으면 나가시면 되고. 자, 그래서 저는 주식을 엊그제 다 팔았어요. 이렇게요. 이제 이날하고 이날에 걸쳐 다 팔았어요. 주식을 다 팔았습니다. 한 주도 없습니다. 저는 왜 이게 여기 네크라인 제가 긁어놨잖아요. 고점 돌파하고 또 저점 여기 저점 이게 강력한 네크라인이다. 이게 강력한 네크라인이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요건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물론 그런 변수도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바이든이 방문했으니까 뭐 결과가 아주 훌륭해서 요걸 뭐 단방에 뚫고 올라가더라도 이 추세대에 처맞게 돼 있습니다. 이 추세대에 처맞게 돼 있어요. 이 추세대에 한 번쯤은 처맞게 돼 있다니까요. 많이 뚫고 올라가면 또 여기서 저는 코스피 200 ELW 풋을 매수할 겁니다. 아랫방향으로. 왜? 처맞을 거니까 빠지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땐 여기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처맞을 가능성이 높아. 이 네크라인에서 요거 지금 제가 있죠. 요 네크라인에서 처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한번 처맞았어요. 확대해 볼게요, 여러분. 이 정확한 수학 공식에 이게 보세요. 자, 확대해 봤습니다. 자, 여기가 네크라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요. 자, 주가가 이렇게 네크라인 깨고 난 다음에 이 추세대 하단에서 네크라인 딱 걸리자마자 바로 쳐맞았잖아요. 그죠? 이걸 또 뚫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또 쳐맞을 거예요. 여기서 2500 조금 넘긴 자리에서 한번 쳐맞고 또 빠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시나리오를 보자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첫 번째 안
회단결과 좋아서 여기서 뚫고 올라갔다가 쳐맞든지 아니면 21선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 지금 뭐 121선, 241선 다 위에 있습니다. 지금 다 위에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또 더군다나 이 네크라인까지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이라도 이렇게 음선 떨어지면서 또 21선 내려오면서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번 그려볼까? 제가 봤을 때는 21선 이제 이렇게 빠지거든요. 내일이요. 그러면 5일선은 지금 이 정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5일선 이 정도. 그래서 내일은 아마 개발악 보이면서 잠깐 들어주고 이렇게 음선을 이렇게 음선을 때릴 가능성도 물론 이렇게 길게 때리진 않겠죠. 제가 봤을 땐 슬금슬금 내려올 거예요. 슬금슬금 내려올 거라고 봐요. 21선 이렇게 빠지고 요 첫 번째는 세 단계가 좋아서 치고 올라가든지 너무 뭐 선의가 없나? 어쨌든 저도 몰라요. 그리고 어쨌든 저는 모르는데 다만 요 네크라인은 강력한 저항선이다. 네크라인을 뚫게 되면 여기서 지지부진하다가 그죠? 당분간 빡 위에 이 네크라인 위에서 놓을 것이다. 그거하고 요렇게 두 번째 안은 이렇게 흘러내린다는 거. 근데 저는 이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에 좀 배팅을 해서 사실은 주식이 단 한 주도 없습니다. 주식은 단 한 주도 없다. 그죠? 제가 보는 종합지수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코스피 가지고는 나스닥이나 다우는요 이미 빠졌다가 이 추세대 여기 근처까지 다 왔어요. 이렇게요. 근데 우리는 아직 못 가고 있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다우나 나스닥 한번 볼게요. 자, 다우 한번 볼게요. 나스닥. 자, 여러분, 제가 나스닥에 미리 선을 그어놨거든요. 공식이죠? 법칙이죠? 법칙. 자, 추세대. 이거하고 평행 추세대 딱. 이게 지금 나스닥입니다. 자, 쌍봉 딱 치고 빠졌어. 이제 저점 하나 형성됐죠? 초올랐어. 자, 저점 두 개 형성됐죠? 그럼 이거 두 개를 연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또 빠졌어. 어차피 그럼 추세대 하다니까 초 올랐어. 초가 좀 주춤거리고 있어, 여기서. 그럼 뭐예요? 여기서 이걸 뚫고 올라간다? 아, 이거 뚫고 올라간다. 여러분 뚫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여기서 이제 처음 맞고 아직 지금 확 안 때렸어. 그러니까 살살 때린 거야, 지금. 잼만 날린 거예요. 그렇지만 몇 번 쳐맞다 보면 푹 빠지겠죠, 이렇게요. 푹 이렇게. 뭐 한 방에 이렇게 가진 않겠지만 요렇게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쳐맞다가 잽으로 맞다가 푹 빠지는 날이 있을 거예요. 요 잽으로 좀 맞다가 푹 빠지는 날이 있을 거예요. 저는 요 1번보다는 2번에 무게를 둔다. 그래서 저는 주식 비중이 없습니다. 단 한 주도 없어요. 다 팔았어요.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나중에. 자, 그러면 자, 우리나라 주식은 어디까지 와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은 지금 여기서 지금 깔짝거리고 있죠. 빠졌다가 여기서 지금 깔짝거리고 있는데 미국 다우나 나스닥은 여기까지 지금 추세대 상단까지 왔다. 그죠? 우리나라는 다우나 나스닥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다우나 나스닥이 여기를 뚫고 올라가지 않으면 여기서 처맞을 것이다. 그죠? 우리나라는 오른 것도 없는데 빠진 게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조금 올랐는데 처맞을 때는 또 심하게 처맞을 수 있죠. 우리나라는. 그죠? 자, 그러면 다우를 한번 볼게요. 이게 다우인가? 다우는 이거구나. 자, 다우도 비슷해요. 뭐 미국은 뭐 그나물에 그 밥이니까. 자, 볼게요. 고점과 고점을 쫙 연결했습니다. 정확하진 않아도 돼요. 제가 그럴까지. 자, 그리고 또 이거하고 추세대를 한번 쭉 연결해봤어요. 평행으로. 그런데 지금 이것도 조금 우리나라하고 이게 좀 비슷하긴 한데, 자, 아이고, 자, 올랐다가 쳐맞고 내려왔죠. 이 추세대 또 이제 올라갔죠. 그런데 위에 내려오는 이 추세대 깔짝깔짝거리고 있어요. 지금 잽으로 좀 맞고 있는 중이에요. 풍.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다우가 바로 여기서 치고 올라간다? 그럼 나도 몰라, 이건. 나도 몰라요. 치고 올라가면, 아이고, 저도 주식을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좋죠. 그죠? 그렇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대외적인 여건이라든가, 어떤 불확실성,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항상 제가 차트적이라고 했잖아요, 저는요. 그래서 사실은,
관심 종목을 한번 보여드릴까? 저는 단 한 주도 없습니다. 요것은 ELW거든요. ELW인데 여러분들이 하지 마세요. 저는 뭐 제가 옛날에 최근에 추천했던 것들이 이제 다 손절가를 다 붕괴했죠. 레고캠 바이오, 그죠? 여기서 추천했는데 오늘 뭐 다 깼고, 그죠? 사실 다 팔았어요. 이거 없고 그 다음에 뭐가 있나? 유한양행. 자, 유한양행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게 희망 고문이거든요. 희망 고문이 뭐냐면 주식에서 절대, 그래서 공부를 하시라는 이유가, 공부를 하시고 감을 익히시라는 게 뭐냐면, 자, 이날 호재가 나왔죠. 어마어마한 호재가 나왔죠. 그런데도 음선 때려서 쳐 맞았어. 그렇게 큰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못 가고 쳐 맞았고 있네. 그럼 여러분들 호재를 은폐 삼아서 기관과 외국인은 팔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도 같이 팔아야 돼요. 그죠? 볼 것도 없어요. 막 여기 뭐 호재만 가득 안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대형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은 이 호재를 은폐 삼아서 팔고 있었다. 그럼 우리도 같이 팔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팔아야 되는 이유가 단기적으로, 우리는 중장기 투자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단기적으로 저점과 저점을 쫙 연결하잖아요. 이렇게요. 여기 저점 하나, 여기 저점 하나, 저점 깨려고 그래. 또 더군다나 이날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음선을 때렸어. 그럼 당연히 매도해야죠. 못 파시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투자 방법에. 물론 뭐 여기서 또 이렇게 뭐 임상 결과가 좋게 뭐 나왔으니까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차트가 무너지고 있는데 호재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상한가 못 치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8개는 분명히 주셨다. 여기서 차트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스코텍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오스코텍하고 유한양이 똑같이 보라고 했죠. 제가요. 자, 유한양은 똑같은 날이에요. 여기서 대형 호재가 터졌음에도 상한가를 못 쳤어. 갭 상승만 보이고 찍어 내려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팔아야지. 팔아야죠. 그죠? 이날 시간에서는 10% 상승, 상한가 쳤어요. 그렇지만 본장에서는 이렇게 음선으로 때렸다. 이것도 팔아야 되고, 진작에 팔았어야죠. 못 팔으신 분들은 손실이 많죠. 그죠? 그럼 또 제가 언급했던 종목이 뭔가, 바이오 중에서, 여기 한미약품 언급했을 것 같은데? 한미약품. 자, 요거, 저는 오늘 팔았어요, 이거요, 아침에. 추세대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요. 저점. 아침에 딱 시작하자마자 한 11시쯤에 딱 붕괴했더라고, 이렇게요. 붕괴했어요. 아, 이거 팔아야 되겠다, 씨. 그래서 팔았어요. 요거서 이익도 못 봤습니다. 요때 사가지고, 거의, 이거 수수료 빼고 나니까 마이너스 얼마더라고요. 요거. 어쨌든 요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9월달은요, 10월이죠? 10월은 50% 수익률로 마감했습니다. 오늘부로 해서 50% 수익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코스피 200 ELW 풋을 가지고 있다. 그죠? 요거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수가 상승해버리면 저는 풋에서 저는 그래요. 그냥 여기서 그냥 한 500만원 손해볼 각오하고 돈 1000만원 없다 생각 각오하고 사실은 ELW 풋을 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내일도 상승하게 되면, 예, 제가 이제 종합지수를 보여드릴게요. 내일도 뭐 이렇게 해서 양선을 이렇게 양선을 그려서 상승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 근처에 오면 또 ELW 풋을 매도 칠 겁니다. 그러니까 아랫 방향을 잡을 거예요. 풋을 살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게 하락 추세는 지속된다라고는 어떤 그런 지금 시황에는 제가 이때부터 말씀드렸어요. 조심해라. 이럴 때마다 주도주가 바뀐다. 이런 파동마다 항상 주도주가 바뀌니까 주식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죠? 그리고 또 희망 고문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희망 고문. 모든 종목에는 다 재료가 있다고 그랬죠. 모든 종목에는 다 재료가 있어요. 이 꼭대기에서 주식을 사놓고 그 재료만 믿고 있는데, 그 재료만 바라보고 있는데 주가 이렇게 흐물흐물 빠지고 있어.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이거. 희망고문, 말 그대로 희망고문이에요, 희망고문. 이런 희망고문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차트 분석이 철저하게 돼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약세장에서는 굳이 비싸게 따라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약세장에서 하락 트렌드나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이게 장기적인 건지 단기적인 건지 나도 몰라. 뭔가 변화가 완벽하게 일어나기 전까지는 저는 지금 부정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면 주식을 지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 없는 분들은. 이런 파동을 느끼지 못할 거면 여러분 자신 없는 분들은 주식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이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때 잠깐 제약바이오주 반짝거리고 폭락을 했죠. 그죠? 또다시 이제 이 파동마다 주도주가 바뀐다. 그렇지만 지금은 애매한 구간이긴 하지만 하니까 주식 하지 마시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분간 기다려라. 그리고 우리나라 종합지수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봐야 되나? 자, 월봉으로 볼게요. 상승하고 쳐맞고 반등 주고 뭐 여기 쌍바닥에서 멈출지 쌍바닥을 깨고 내려갈지 그건 나도 몰라요. 그건 나도 몰라. 여기서 멈출지 깨고 내려갈지 몰라. 그렇지만 지금 제가 보는 그리는 그림은 그렇게 보입니다. 솔직히 저는 여기 바닥까지 기본적으로 온다. 이 바닥까지는 기본적으로 올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이게 월봉으로 본 거예요. 일봉으로 봐도 그럴 기미가 충분히 지금 하락 추세대다. 그죠? 지금 여기 그럴 기미가 보이잖아요. 하락 추세대다. 하락 추세대다. 그러면 최소한 뭐 여기까지는 올해 안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그래서 이제 올해 안에 이렇게 제가 박스권을 한번 그려봐요. 근데 또다시 언젠가는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박스권 하단을 깬다. 이 하단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일단 혹성 대탈출, 주식 대탈출을 시작해야 돼, 여러분. 그죠? 주식 대탈출을 시작해야 된다고요. 어쨌든 지금 단기적인 시황은 부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